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지주회사하고 ESG,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맡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특히 지주회사하고 ESG 측면에서 하반기 때 어떤 모멘텀과 밸류 상승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주회사하고 ESG는 특히 ESG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지배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지주와 ESG는 지배구조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가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밸류 상승이 있는데, 하반기는 그런 밸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밸류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월 중순에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윤곽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2월 말에 1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5월 2일 날 2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5월 중으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 6월이나 7월부터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시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발표되면서 각각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밸류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 지배구조가 개선과 그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원래 이제 그 형식을 보면은 지금 기업 내에서 현황을 진단해서 이 현황의 진단에 따른 개선 계획을 발표를 하고, 개선 계획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실행 이행하고 소통하는 그런 그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점이 뭐냐면, 그 여태까지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자꾸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크게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지배구조의 악화 요인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배구조의 악화 요인이 뭐가 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배구조의 뜻은 뭐냐면은 경영활동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 메커니즘을 조종하는 게 지배구조인데, 이런 지배구조가 잘 되고 개선이 된다고 치면은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돈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재벌그룹이라든지 보면 그 이익이 많이 들어오고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도 안 하고, 아니면은 그 자본의 활용성에 대해서 많이 낙후됐습니다. 배당도 별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는, 자본의 활용성을,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을 가장 크게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꾸 이제 PBR 제도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PBR이 낮으면서도 자본 활용성이 못하는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요걸 높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이 낮은 회사들은 대부분이 ROE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의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PBR이 낮은데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되면은 이익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ROE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기업 가치 제고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ROE가 낮은, PBR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ROE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익 나누기 자본으로 돼 있는데, 자본을 줄이는, 그러니까 배당을 확대하든지 아니면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분모가 낮아지면서 ROE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밸류 상승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주 한원의 여력이 큰 뭐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지주라든지 같은 뭐 지주사죠. 그런 것들이 여력이 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이 단순히 계획 세운다고 그냥 기술한다고 될 수 있냐? 그리고 특히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떠드는 거는 뭐냐면 강제적으로 해야지 왜 자율적으로 하냐?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봐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연성기범체제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거는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어떻게 견제와 감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잘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 요인입니다. 그게 잘 돌아가게 되면은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 자율성에서도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해서 기업들이 현황 진단을 할 때 어디서 하게 하냐면 이사회에서 하게 합니다. 왜냐면 IR 팀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하라는 건 뭐냐면, 이사회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특히 의무 측면에서는 선관주의 의무,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인데, 선관주의 의무가 뭐냐면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의무를 이제 지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선관주의 의무는 기업의 이익에 올바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에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지켰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이사 결정 기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올리는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주주총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사회 회의록도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사회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뭐 배당의 결정에 대해서, 뭐 무슨 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뭐 자사주, 뭐 소각, 매입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의 명의로 발표가 된다고 치면은 충분히 이런 지시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 주주 제한이, 그 주주 행동주의가 또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그 기업자 가치 제고에서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사회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사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사회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업자 가치 제고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성과 견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이사에 대한 현황 판단과 계획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후속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으로 인해서 이런 이사회의 계획이 잘 이행되지 못하면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으로서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스튜어드십 코드 잠깐 말씀드리면, 그 IMF 이후에 영국에서 2010년대 우리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수기처럼 그냥 뭐 주주총회에서 했을 때 그냥 찬성표를 던지든지 뭐 그런 그 일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물론 연선 기본 의무이지만, 여러 가지 주주총회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투표를 던져라. 그런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10년부터 되면서 2015년도에 일본의 공적연금이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2018년 7월 달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사례를 드는 거는 뭐냐면, 일본의 공적연금 자산 규모, 운영 규모가 얼마냐면 2,000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운영 원칙을 세운 거는 글로벌적으로도 영향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서 이사회에서 발표되고 이행이 혹시 안 됐을 때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주 제한이라든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기업 가치 제고가 지배구조 개선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견제와 감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주 행동주의도 저희가 2020년, 2021년도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주 행동주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 행동주의 같은 펀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런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어필을 할래도 이사의 회의록도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사의 회의록 같은 결정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주 행동주의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리안 프리미엄 지수라고 해서 9월 중으로 코리안 프리미엄 지수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ETF도 나오고 선물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급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통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주주 행동주의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주주 행동 스튜어드십 코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속 가능하고 견제가 감시될 수 있도록 잘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거의 99% 거의 가져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장은 작년도 3월 달에 시작이 됐지만, 이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그동안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일본의 국민연금인데 일본의 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코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도 2022년 4월 달에 어떤 걸 바뀌었냐면, 원래는 일본 시장, 일본 주식 시장은 1부 리그, 2부 리그, 뭐 3부 리그, 뭐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일본 주식 시장을 통합하면서 JPX라고 통합이 나타나면서 도쿄 증권거래소, 오사카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스닥이라든지 등등등이 있었고, 거기서 종목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프라임 지수라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상태 해서 말 그대로 스탠다드, 그 다음에 좀 성장하는 거, 그로스, 이런 세 개의 지수를 만들고 나서 프라임 지수에 해당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고를 했냐면, 이사의 멤버를
4의 이사로 3분의 1을 채우라는 멤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에 2002년부터 IMF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IMF가 일어난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지배구조가 낙후돼서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회 이사를 50%를 채우게 했는데 아직도 사회 이사를 채우긴 채웠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사의 거수기 논란이 가장 문제점인데 우리는 옛날부터 사회이사 비중이 50%인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일본은 이제 기업한 밸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이사를 3분의 1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사의 의장을 사회이사 중에 한 명을 뽑기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기업들은 다 그런 권고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3월 달에 1번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생돼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 진단, 기업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이행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대로 돼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이사회를 개편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PBR 낮은 기업한테 닥달하듯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지금 1번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어느 기업이 더 잘 되냐면 이익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도요타라든지, 그 다음에 텔이라든지, 어드반텍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하는 기업들한테 더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1번판 밸류 프로그램 본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반등수 평균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달리는 말에 택지치 하려고, 이게 무슨 PBR 낮은 애들은 뭘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갖게 되면은 ROE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2, 3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에 상관없이 이익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일본에서는 지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그동안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런 이제 회사 위주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작년에 자사주 매입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대로 기록한 게 이런 일본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주주 행동주의 주주 제한수도 작년도에 많이 증가됐고, 또 올해 6월 달에 일본은 3월 말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 달에도 더 많아질 거라 보고 있어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면서 일본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5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에 비슷하게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도 그런 덕분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자본의 활용성,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흡해였던 그런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는 됐는데 이걸 계기로 더 촉발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했죠. 지주회사들 많이 미흡했는데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서 이제 ROE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 보고 있고, 또
그 금융 지주 회사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크고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주주 환원 정책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위주로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 소유 유틸리티죠. 그래서 정부 소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매매를 보면 유틸리티는 당연히 특히 정부 소유 유틸리티는 배당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정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은 배당을 하고, 유틸리티는 특히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당연히 분자의 배당이 얼마나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되는데, 여태까지 거의 2년 내지 3년 동안 배당을 못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적자가 엄청나게 났기 때문에 배당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뭐 LNG라든지 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가격은 얼마 정도 좀 오른 상태에서 이익이 지금 1분기 실적들 보시면 다 이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격 올려준 것보다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려주면은 분명히 올해 온기로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면서 배당을 거의 2, 3년 동안 중단됐던 걸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유틸리티, 특히 정부, 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다 정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당이 가시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주, 그 다음에 금융지주, 근데 금융지주 중에서도 큰 세 개 지주,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회사, 이렇게 정부 소유 유틸리티 회사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주사에서는 간단하게 포인트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좀 말씀드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소각하기 위해서 12% 발표를 했고, 거의 4% 정도 올해부터 해서 내년 후년 4%씩 이제 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올해 주주총회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배당에 대해서 보통주에서는 한 2,550원 정도 하자고 해서 총 배당 총액이 한 4,100억 정도 됐는데, 그 행동주의 펀드, 울프 전략이라서 5개의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1.4%의 지분을 갖고, 그 2,550억, 배당 총액이 4천억보다는 배당 총액이 6천억 정도 될 수 있게 좀 달라. 그래서 배당 금액, 주당 배당 금액은 4천원 정도 달라고 했었는데, 물론 졌습니다. 그런데 좀 합리적인 게 뭐냐면은, 그 삼성물산의 배당 정책은 뭐냐면은 관계사로부터 들어오는 돈의 60에서 70%를 배당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 삼성물산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업 부분이 있는 회사는 프리캐시 플로우에 얼마 배당 성향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분명히 가미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가미된다고 치면은 배당의 확대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SK입니다. SK는 그동안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자산가치 상승이 주주가치 상승이라고 잘못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M&A를 시행했는데, 그 M&A를 시행하는 건 맞지만은 M&A에서 거두어들이는 거, 뭘 매각해서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데, 그거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산만 인수하면서 M&A만 하면서 차익금만 늘어나는 그런 주주한테 별로 밸류에이션에 도움되지 않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SK 주가는 당연히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산가치 상승이 차익금이 없으면서 자산가치 상승은 괜찮은데, 자산가치도 상승하면서 차익금도, 부채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작년도 12월 달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은 오히려 무슨
그 M&A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매각을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 말씀드리면 LG는 지금 순연금리 1조 7천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자본의 활용성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운영자금, 그다음에 뭐 성장성 있는 투자, 뭐 성장성 있는 투자는 1조 3천억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게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도 자사주가 한 14.8% 있어서 그거의 소각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새 이제 전력, 전선주들이 많이 올랐죠. 이유는 뭐냐면 노후화된 교체 수요,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수요, 그 다음에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많이 건설, 뭐 그런 것들이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LS 전선이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LS 전선에 대한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요새 구리 가격이 그런 전력 수요 때문에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구리 가격 상승하면 바로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전선의 수익성 개선, 그 다음에 LSMM이나 LSIND라든지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CJ 말씀드리겠습니다. CJ도 자사주 한 7%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각 기대감, 그 다음에 배당 확대 여지 기대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CJ 올리브영이 지금 분기를 거듭해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두 가지 형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의 오픈 채널에서는 거의 여러분들 어디서 화장품 사시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프 채널에서는 그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단일쇼에서 판매가 됐는데 단일 브랜드로, 그런데 여러 가지 편집사 형태의 H&B 형태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올리브영이 유통 채널로 부각이 됐고 플랫폼 업체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올리브영을 들리는 게 필수 코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의 오프라인의 플랫폼 같은 유통 채널이 되는 거고,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CJ는 어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도 18.4%라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두산이 여태까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업황이 회복이 안 되면서 실적이 작년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기대될 수 있는 게 뭐 AI 간속기라든지 이런 신규 제품, 고부가치 제품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어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